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이제 사면 복권을 단행하는 것 같아요. 예,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셔가지고 명단이 막 나오기 명단 나오죠.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보도자료를 오면서 봤는데 예. 거기에 보니까 지금 뭐 조윤선, 네, 예. 안종범, 예.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예. 뭐 현기환 전 국회의원 등등도 있는데 야당 그러니까 좌파 쪽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전국에 어떤 파장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예,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요. 항상 제가 그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수 우파의 인력풀이 굉장히 협소해요. 협소하다는 게 그 전에 이제 적폐 수사 당해가지고 그 좀 상처가 많이 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탄핵 그 시즌에 조금 이제 프로필 괜찮거나 엘리트 같다고 하는 분들은 민주당으로 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20년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또 흘러가시고 그리고 지금 뭐 그때 완전히 그 무정부 상태가 아닌 무당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재 관리나 인프라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것을 뭐 저번 총선이나 이번 총선이나 좀 그런 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는 장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맨파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뭐 옛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그분들이 뭐 어떤 주류가 되고 주도권을 잡는 것까지는 뭐 맞지 않다고 봐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은 좀 보수 풀들을 수혈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려면 이제 사면 복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사면은 그 보수 진영하고 좌파 진영을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균형감 있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의 대통령이고 그런 통합의 모습을 사면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방의 진영만 가지고 그렇게 그 사면 복권을 시킨 사례가 없고 그거는 뭐 어느 정부 때나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보수 진영 그리고 좌파 진영을 섞어가지고 공정하게 균형 감각을 맞춰가지고 사면 복권하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경수 복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서 논쟁이 있잖아요. 물론 김경수 제가 드루킹을 그 구치소에 있는 드루킹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제가 그 드루킹 그러세요? 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그 드루킹 사건이 처음에 터지는데 예. 드루킹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도 드루킹을 공익 제보자로 어쨌든 우리가 변호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당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일단 누가 가서 만나야 돼요. 누가 가서 만나야 되는데 아니 그 이분이 범죄단체의 수괴잖아요. 범죄단체의 수괴니까 그거를 뭐 아무도 쉽게 뭐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도 이거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그래서 유명해진 말이지만 약속 대련이 아니잖아요. 상대방하고 신뢰가 전혀 없는데. 근데 그 만나는 순간 어떤 돌발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게 사후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가긴 가야 되는데 만나러. 누가 가지라고 해가지고 그때 저한테 그래요? 하라고. 특수 임무가 부여됐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구치소로 만나러 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만나러 가서 일단은 만나 주던가요? 그래도 그 변호사로서 이렇게 그 수임 협의를 위해서는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본인이 오케이만 하면. 예. 본인이 오케이를 하면 만날 수 있는데. 본인도 변호인이 필요하니까. 본인도 변호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만나가지고 뭐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내가 뭐 자유한국당에서 왔다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그냥 나가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니. 예, 근데 뭐 그 만난 이야기를 제가 그 어쨌든 자세하게 하긴 어려워요. 근데 디테일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그래서 뭐 결국 사실은 나중에 드루킹이 민주당 쪽의 반대편에 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밝힐 거 다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그런 드루킹의 업무가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물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했고 그리고 특검되고 그러니까 특검되고 그리고 허익범 특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경수가 결국 이제 그 감옥에 간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드루킹이 스탠스를 완전히 전향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드루킹을 공격하고 드루킹은 날 왜 공격하냐.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그냥 폭로해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아하.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경수 지사가 감옥에 간 거에 대해서 조금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김경수 지사가 감옥 간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굉장히 국사범이고 정말 그 선거사범이지만 아주 그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질이 나빠요. 하지만 김경수 지사만 이게 감옥 갈 일이었냐? 그 생각은 있어요. 아하. 김경수 지사만 사실 주요 정치인 중에 감옥 갔잖아요. 그렇네. 근데 그 윗선이 문재인 그 윗선이나 옆선이 옆선 윗선 옆선이 과연 없었을까?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작업. 그런 거대한 작업을 자기가 혼자서 진행을 했다. 어쨌든 그 수사가 김경수 감옥 보내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혼자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결과적으로. 예, 봤을 저는 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근데 뭐 본인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김경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김경수가 나쁜 범죄자예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뭐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김경수에 대해서? 예. 어떤 시각이죠? 약간 부채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 부채의식? 진영에서는. 예. 우리의 공동적인 죄를 김경수가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갔다. 아니 그때 일종의 결국 안철수 그 당시 후보 이미지를 다 박살냈잖아요. MB 아바타라고 해가지고 예, 댓글 작업으로 그냥 그걸로 박살내버리고 원래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살짝 앞서 나갈 때예요. 맞아요. 그때 그냥 조져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출연해가지고 뭐 그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사실 김경수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근데 김경수 지사는 감옥 갔잖아요. 자기는. 근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사면 복권이 안 돼요. 김경수가. 우리 저 댓글 호시절님이 거기도 대속이군요. 이화영이 대속이라고 했어요. 이화영이 대속, 내가 대속한다. 대신 속죄한다. 뭐 이런. 자, 그러면은 이 김경수가 이제 복권이 됩니다. 네네네. 복권이 되면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선거에 나갈 수 있죠. 피선거권이 회복되니까. 예. 그러면 자, 일단 그럼 민주당 중심으로 이게 어떤 파장이 일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또 다른 여타 정당에 대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지. 민주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일단은 민주당 관련해서 내부를 한번 보자고. 제가 아까 그 포인트를 이야기한 게 사실 우리 보수 우파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 잘 모르. 이거 진짜 잘 몰라요. 우리 사정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의외로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관심이 많아요. 가짜 당원도 많은 것 같아. 근데 아니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모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알면 이거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냐고. 제가 항상 그 부분을 답답한데 저는 그 정치 생활하면서 항상 민주당 쪽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저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자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그런 위상이라는 거 지금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그 감옥에서 안 나와서 아니, 감옥이 아니라 복권이 안 돼서 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뚝 하고 민주당으로 탁 튕겨져 나가요. 그러면 흰 두부 사들고 달려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줄을 선다니까요. 줄을 서는 그러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부채의식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바보 노무현. 그 민주당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 바보 노무현. 예, 그리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무현의 비서실장. 자, 김경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데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문재인 밑에 사람이 아니에요. 학렬이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는 학렬이 같은 사형지간이에요. 등급이 같다 이거죠. 등급이 같아요. 사형 사제지간이고 그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경수는 서열이 다르죠. 학렬이 다른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노 김경수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친문 김경수는 아니에요. 더 위상이 그 동급이에요. 예, 동급인데 벌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키고 자기 감옥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감옥을 갔기 때문에 그 친노 친문 진영, 친문하고 친노가 약간 다른데 그게 거기도 분화됐어요. 예. 근데 친문도 심지어 친노도 그 부채의식이 상당하다니까요. 김경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조국도 뭐 대권 노리고 다른 사람 대권 노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경수가 나오는 순간 원툴로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친노 친문이 구심점이 생기고 거기는 그냥 무조건 먹어요. 자, 근데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중에 하나가 PK 출신이라는 거예요. 부산 경남. 부산 경남은 TK하고는 또 다른데 그래도 민주당세가 좀 있어요. 매번 이제 그 부산이든 경남이든 이렇게 뭐 그 꽤 접전을 벌입니다. 네네. 그 사람들의 표를 또 가져가요. 그리고 과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PK 전략을 이재명은 못 하는데 이 김경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예. 김경수 본인이 또 진주에서 고당이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김경수가 바로 뭐 귀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비감이나 기대치를 또 올리려고 할 거예요. 외국에 그래서 있으면서. 지금 뭐 연말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연말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뭐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영국가 있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영국, 독일 뭐 독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가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전부 줄 서서 저 영국 히드로 공항으로 날아가겠구만. 예. 그래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서는 이 부채의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점에 김경수가 있다. 예. 지금 최근에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김두관 지금 민주당 대표 후보, 그 다음에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뭐 이거 언제 하는 거야? 뭐 굉장히 관심을 못 끌었잖아요. 근데 지금 막판에 왔는데 김경수 이 복권 카드가 딱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갑자기 김두관하고 정봉주가 엄청 스피커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그런 거와 관련이 있겠군요. 아니, 그런 거와 관련이 있죠. 자, 지금 이제 그 90%가 나 민주당 연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민주당 전문가시네. 모르겠다. 아니, 우리 맨날 싸워야 되니까. 나 네거티브하고 뭐 미디어 대응하고 맨날 싸우니까 쟤네들은 어떻게 움직이지 항상 보고 있어요. 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80%다 90%다 이게 뭐 공산당 아니냐 그러는데 그 이재명 대표 어쨌든 대표 되잖아요. 거의 확정 났죠. 그 뭐 더 이상 뭐 투표를 안 하더라도 확정이 난 상태예요. 그런데 투표율이 극히 낮아요. 투표율이 낮은데 지지율은 높군요. 그건 뭐냐?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어. 메뉴가 별로야. 메뉴가 별로야. 약간 상한 것 같아. 맛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러면 아마 호남에서는 한 20% 투표를 있을 거예요. 호남에 특히 투표율이 떨어졌죠. 왜?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호남에서 무주공산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보는 게 아니라 투표율을 봐야 돼요. 민주당은 절대 뭐 이거는 이제 전략 투표를 하는 호남의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 뭐 정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찍진 않아요. 안 찍어. 투표소를 안 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투표율을 보면 이재명 진짜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호감이 아주 커졌네요. 비호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김경수가 딱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러면 뭐 오히려 그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은 현역 5연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김경수는 현역 5연은 없어요. 없지만. 없고 일반적인 지지세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굉장히 뭐랄까 팽팽한 싸움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거는 동서고금 역사 이래로 이 그 통치자는 디바이드 앤 룰을 하는 겁니다. 항상 디바이드 앤 룰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어떤 과도한 명분론에 실무적인 통치를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사무총장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집사가 하는 거지. 예, 예. 마을 이장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저 민주당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아주 오늘 원영석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수라는 인물에 대한 친노 친문 계열의 어떤 부채감, 예. 정치적 부채의식 예, 예, 예. 이게 있고 또 이재명에 대한 엔티 감정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룸이 생겼어요. 예. 거기 룸이 생긴 그것으로 이제 김경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팽팽해질 것이다. 그리고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자도 그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랍니다. 그래서 정봉주가 들어가서 자기가 반대해버리면은 의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봉주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딸을 내가 손보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대깨문들하고 네. 무슨 문꿀 오소리하고 다시 재결집 하는 거죠. 아, 그것도 좋은 포인트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개딸하고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개딸 세력하고 문구로 소리가 완전 혈투를 벌일 것 같은데요? 혈투를 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서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모든 정치 공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의원이나 뭐 이런 물론 그 광역단체장 도백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 예. 이분들 위주로 정치 공학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후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후보가 낙선을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야. 예. 일단 후보가 있어야 돼. 후보가 있어야지. 예, 말이 있어야 달리지. 말이 있어야 달리죠. 말이 있어야 달리지. 말이 없는데 말발굽만 있으면 뭘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 사실 정당 조직은 후보를 키우고 보호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후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원화된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그 다양한 변수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 어떤 정무적인 정치공학을 활용할 힘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힘이 뭐냐? 여당은 그 선을 잡는 거예요. 이슈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은 그걸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먼저 던지고 보고 움직이면 다시 또 던지고. 그럼 결국 이번에 김경수 복권이라든지 뭐 등등 우파 정치인들 복권시키는 이것도 예. 윤석열 대통령의 한 수잖아요. 한 수죠. 이 한 수가 이슈 파이팅에 성공한 거네.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 한 수가 성공도 했지만 뭐 서운해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에 대해 서운해하실 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경수 한 면 복권해주고 우리 우파 인사들 대대적으로 사면 복권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좌파 진영은 우리 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아, 이 김경수에 대한 정치적인 부채 의식, 예. 친문과 뭐 친노사모의 또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친 이재명과의 또 관계 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 자 모든 건 이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다. 예, 상대적인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인 상황 이거 하나만 상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예. 그리고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개딸 그런 조직들을 상대를 하는 거고 예. 지금은 김경수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예. 김경수를 상대하려면 우리 쪽 상성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가 거꾸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후보가 변할 수도 있겠군요. 후보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 김경수가 PK잖아요. PK 싸움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지라는 걸 일단 생각해야 돼요. 우리 원 변호사님도 부산 아니, 아닙니까? 다들 부산. 아니, 우리 기자들도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TK니까 예. 같은 영남이라도 TK에서는 그 민주당 표가 발붙일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 예, 현실 정치에서는 굉장히 그게 그 롤이 작동이 덜 되는데 PK는 롤 작동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경수가 PK를 바탕으로 한 후보가 됐을 때 그 PK 바탕으로 한 후보의 대항마가 필요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후보라고 하면 뭐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시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원래는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음. 이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PK 가서는 PK라 그러고 TK 가서는 TK라 그러시는데. 거기는 원래 이제 창녕 출신인데 예, 예. 경남 창녕은 북쪽 사람들은 대구로 예. 학교로 가고 예. 남쪽 사람들은 부산으로 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분은 북쪽이기 때문에 예, 대구로 가셨구나. 대구로 영남고등학교 예, 예, 고려대 예. 나오셨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 활용력이 넓어진 거예요. 일단은 넓어졌고, 그리고 영남 연고가 있느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그런 그 각자 후보들의 셈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할 때 잘 기억나시겠지만 심상정 후보 말고 예. 다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도 이제 PK 동진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그렇게 푸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야 되니까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성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 예,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심급을 거듭할수록 세집니다. 세지지.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혐의 중에 하나만 유죄로 나와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증폭이 돼요. 계속. 그러면 증폭이 되는데 김경수는 사법 리스크를 다 털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틀었죠, 이제. 다 털어서 없어. 오늘자로 다 틀었습니다. 오늘자로 다 털었어요. 예, 오늘자로 다 털었기 때문에 음. 그 변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조명하는 그런 식의 구도는 이제는 안 먹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법 리스크를 조명하면 조명할수록 이재명의 김경수가 커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김경수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승관계에 우리가 지금 후보로서 백업을 해야 되는 후보가 준비해야 되는 포지셔닝이 뭔지가 다시 역산해가지고 조명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유튜버를 이렇게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방송을 많이 시청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방금 원영서 변호사님 말씀한 게 저는 상당히 좀 와닿는데 지금 사실 이제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치와 사법의 영역을 혼란스럽게 보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있고 사법은 사법의 영역이 있죠.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면 협상과 타협, 살아 움직이는 생물. 사법의 영역은 공정, 정의 이런 거죠. 그래서 공정, 정의의 어떤 개념으로 정치를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도둑놈,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 영역을 보면 저 답답한 사람들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망고님도 김경수 그만 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김경수를 띄우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고 예, 예. 지금 큰 정치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면권, 복권해 줄 수 있는 권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한수가 오늘 결정남으로 인해서 3년 뒤에 있을 대선판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우파 진영 내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지만 최강의 무기가 대통령이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여기서 그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 이러는 거는 사실은 뭐 아니 지금 법률안 거부권 그거 하나 가지고 192석을 그냥 한 방에 잠재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허무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민주당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조금 뭐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치가 냉정한 현실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검찰 문재인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 네. 전 사위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네. 월급으로 가장한 뇌물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지난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자, 이 타이스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일반적인 권력형 비리에서 그 국민한테 미친 피해가 차원을 달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대통령 주변에 누가 하나 관직 좀 얻고 뭐 그다음에 조금 선물 좀 받고 이런 거 하고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게, 이걸로 해서 한 회사가 완전히 그냥 그 아작났는. 아작이 나고, 예, 예. 그다음에 6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예, 예. 그리고 공군 사관학교 나오고 전투기 몰다가 파일럿, 민항기 파일럿 하던 이 저 비스타 항공 조종사가 지금 택배해요. 그다음에 진짜 뭐 대리 기사해요, 대리 운전. 정말 네. 짜증난다 진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게 오로지 지금 모든 의혹은 오로지 대통령 딸과 사위한테 예. 그 자리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지금 아마 월급 대납 받고 예. 지금 이런 거 위해 가지고 예. 그 이상직이라는 정말 시대의 범죄자, 예. 엄청난 이런 범죄자한테 관직도 주고 예. 공천도 주고 공천 입고로 당선이 되는 전주, 전라도 전주에다 주고 예. 이런 걸 해 가지고는 예. 이것을 저 뭐냐 그 이상직이란 사람이 예. 그것을 업고 본인의 회사를 완전히 그냥 자기 그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로 만들려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하다가 그렇죠. 회사를 다 들여먹고 네. 그다음 수백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피눈물 뿌리면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 네. 경제를 망치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예. 완전히 거대한 사회 범죄입니다. 수백 명을 지금 죽음 같은 나락으로 지금 몰아 넣은 것이 이상직이고, 그 이상직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날개를 달아준 게 바로 지금 이 의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상직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마구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짓을 할 때 국세청, 검찰, 노동청 모든 권력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규제 하나도 못했어요. 그렇게 진정이 많이 들어가고 보소가 됐는데도 하나도 손 안 댔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노동자 위한다는 사람들이 이스타 노조가 우리 사장 이상하다, 이상직이가 우리 회사 들어먹는다, 민주당 의원님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이스타 항공 노조 빨간 조끼만 보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예. 아닥 싹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다 취재를 해서 썼습니다. 예, 예. 그때 다 얘기했어요. 뭐 우상호, 고민정 뭐 이런 애들 다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 막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기본 구조가 그거 아닙니까? 네. 자기 문재인이가 이상직위를 네. 이제 끈 떨어지니까 네. 이제 국회의원 안 되니까 네. 제일 꿀보직, 네. 끈 떨어지는 국회의원이 가장 꿀 떨어지는 보직, 중소기업진흥원,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인데요. 진흥공단. 네. 거기에 뭐 연봉이 뭐 수억 원 된다고 하죠. 그때는 그렇죠. 이제 이상직이란 분이 원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친문이 아니었습니다. 예, 예. 원래는 뭐 오히려 비문 쪽에도 가깝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7년도에 예. 보니까는 뭐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예. 이제 그쪽에 이제 가가지고 엄청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타 항공, 자기 이제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예. 거기 이제 직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정치 후원금에다가 사기업 직원들을 당원으로 친문 가입시키고. 당원으로 막 예. 그냥 가입시키게끔 예. 하고 이런 온갖 하여간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김진표 당시에 이제 국회의장 지냈던 김진표 이분이 문재인 캠프 좌장인데 예. 이번에 우리 위원장들 중에서 가장 당원 많이 끌어오고 기여한 사람 1등을 발표합니다. 이상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상직이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 그 가장 1호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성과로 내서는 일자리위원회. 그렇죠. 일자리위원을 줍니다. 그 특위에 들어가려고 온갖 그렇죠. 민주당에 줄댔던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상직 스펙이 굉장히 맞지 않아요? 낮아요. 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거기 그냥 그 정말 그 황금 그렇죠. 이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딱 둘이 사진 찍은 네.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죠? 누구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예. 꿰차는데 예.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그해 2월인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해 7월에 이제 그 문재인 저 사위. 사위 서창모 씨 바로 보낸 거 아닙니까? 문다혜 양이 이스타 항공을 타고 그렇죠. 예, 그렇게 거기 가가지고 갑자기 그 저 정체불명의 새로운 자리가 신설이 됩니다. 전무이사급이 신설이 되고요. 듣기로는 지금 그 타이 이스타 항공의 사장인 박석호 씨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직접 취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가서 무슨 일을 했나 해서 거기서 근무했던 국장. 훈련국장이라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훈련국장이라 국장급 주요 간부가 있는데 그중에 훈련이라는 국이 있어요. 트레이닝 보드가 있는데 다 이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사라는 건 조종사, 승무원,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는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항공 경력이 많은 그렇죠. 그런 전문 항공인이 이제 국장을 맡는데 일본인이에요. 구마다 아키라라는 분인데 이분도 오래된 분입니다. 이분이 직접 그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수소문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가 됐어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써인로 그러니까 대통령 사위 예, 써인로 하더니 이제 일본식 영어인데 들어보니까 내가 그 사람 맨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자기 방에만 있고 직원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오로지 딱 얘기하는 사람은 그 한국인 사장 박석호 씨 그리고 서울 이스타항공에서 왔다는 또 한국인 그 직원 하고만 쏙닥쏙닥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물어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몰라서 묻냐 저거 한국 대통령 코리안 프레지던트 써인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저러고 있나 했는데 어느 날 한번 부르더래요. 유일하게 딱 한 번 불렀는데 뭔가 했더니 항공사 매뉴얼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타이스타가 이상직이나 민주당 주장은 전혀 이스타항공 관계가 없다. 관계 없다고 했잖아요. 네. 타이이스타라는 이름도 똑같고 심지어 거기 승무원들 백도 똑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승무원들의 몸가짐과 조종 방법 모두 똑같이 이스타라고 똑같이 하래. 그래서 이 훈련국장한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매뉴얼을 이스타항공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사람이 매뉴얼이 이거저거 필요하니까 주문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담당이 서창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창호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그걸 부른 거야.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는데 딱 물어보는 순간 이 항공국장이 감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항공 아무것도 모르는 매뉴얼 게임 하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 개발하다가. 증권 게임 이런 쪽에 있던 사람이라 항공의 휘도 모르는 사람에게 금방 드러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항공사 최고 간부면 더군다나 태국의 어쨌든 항공사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를 정말 못해갖고 너무 힘들었다. 그 자기가 볼 때 영어도 못해, 항공에 기본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항공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나? 자기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치팅, 사기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 이스타 항공 너무 이상한데 이 비자금 이거를 관리하는데 방패막이가 되신다고 한국 권력자의 사위가 온 것이다. 딱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스타항공이 망했잖아요. 망하는 회사는 최대한 에이스를 투입해가지고 회사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망하는 회사에 항공에 히읗도 모르는 놈을 갖다 박아놓으니까 더 망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망해서 이게 직원들이 원래는 타이스타가 망한 게 아니라 이스타항공이 망한 거고 이스타항공이 왜 망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타이스타 이상직 이른바 그 태국 출장소 만들려고 이스타항공이 태국에서 받아야 될 70억 원을 그대로 그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스타항공은요 완전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70억 원 날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상직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를 말아먹으니까 이상직이 태국에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거저거 인사도 갖다 박을 수가 있고 굴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서울 마더보드는 아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00명 직원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부 하에 노동청, 그 검찰, 무슨 경찰서, 국세청 어느 하나 그렇게 많은 비리가 있는데도 다 봐줘. 왜 봐줘? 청와대가 다 그냥 틀어막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딸과 사위 해준 그거 얼마 받았는지는 물론 아직까지 의혹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비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은 범죄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공천해주고 기관장 주고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부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명품백 그러는데 다 법적으로 클리어해야 되지만 이거야말로 클리어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데 이번에 보니까 검찰이 제대로 잡았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지금 그 사위가 3번이나 소환이 됐는데도 지시를 받은 거예요. 완전 개묵비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찰이 그럼 자체 증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 계좌 추적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네. 자, 이제 이 제3자 뇌물죄라고 100% 지금 현재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의혹이 상당하고 예. 검찰이 제3자 뇌물죄에 굉장히 결정적인 물증을 이 계좌로 지금 추적해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좌우지간 꼭 좀 검찰이 속 시원하게 끝까지 제대로 파헤치고 지금 혹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전임 대통령이라서 이거를 뭐 어디 이거 기소하기가 그렇다. 혹시 이런 지금 정권에서 만약에 부담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부담은 절대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억울한 피해를 본 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님, 심 총장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외압. 이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압박을 방편하게 해줘야 할 것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님이시고 그런 거 하라고 검찰총장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정이 아니라 냉정해질 때입니다. 냉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하면 그게 뉴라이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만약에 그 기준으로 하면 저도 뉴라이트네요. 네. 일단은요, 여기 이종찬 강북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어제 발언을 보면서 역사적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45년 8월 15일 강복절이죠.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네, 일제가 폭망한 날이죠. 네. 그리고 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건국일입니다. 네, 제헌국회가 만들어졌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었고, 그렇죠. 또 제헌국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자유 선거가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내 땅에서 난 내 작물들을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평화선을 금으로 인해서 독도. 맨날 그렇죠. 이 민주당에서 우리 친일파라고 하는데 아니요. 독도의 우리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예요. 근데 건국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 뭐 홍길동입니까? 지금 네. 이 사람들. 네. 그리고 강복절 당연히 의미 있는 날이고,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일 당연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리고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있게 한 건국일 48년 8월 15일 너무 의미 있는 날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왜 이 말을 당당하게 못합니까? 건국의 아버지,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종찬 강복회장이. 네네. 지금 이러한 인사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신격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6천만 국민 중에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비하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존경하죠. 이게 진실인 것만큼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인 것도 진실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네. 진실을 부정하는 세력들이요.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추종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1919년을 건국으로 볼 것이다.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결혼기념일이 중요한 날이라고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내 생일입니까? 정확한 비유네. 부모님께서 나를 만든 이 의미가 있는 결혼기념일이다라고 해서 이날 내가 태어났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공사를 시작했어요. 건축물 공사 시작한 날을 준공일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공일이지. 건물이 다 지어져야 준공일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헬스장 등록했다고 몸짱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만들어져야 몸짱인 거예요. 이 당연한 진실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우파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런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 이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 안 합니까? 국민의힘도 제대로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왜 건국이를 건국일이라고 못하고 건국의 아버지를 왜 건국의 아버지라고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 아직까지도 기념관조차도 없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역사관이 바로 잡힌 나라가 맞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일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여전히 지금 종북 사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부터 우리가 싸워야 되고 지금 이런 논쟁이 붙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8.15라는 이 강복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까?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요 6.25 전쟁을 거쳐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 세계 최빈민국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고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되는 날이에요. 이 날에 이렇게 지금 대국민적으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해야 될 날에 이것조차도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방송만 아니면 거의 쌍욕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거 정치인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강력하게 반발하십시오.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지 마라. 강복절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폄하하지 말라. 싸우십시오. 이 역사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우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서 개인 재산 부를 축적하고 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진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 갈라치기 하고 역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정말 아까 봤더니만 말 안 해도 욕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을 만큼 저 또한 동감입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광복회에서 뉴라이트 판별법이라고 해서 9가지 그 기준을 해놨는데 제가 보면서 한마디로 개판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건국 대통령을 이승만을 어떻게 보면은 그 건국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종북 좌파 간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오히려 177만 건국 대통령 영화를 본 사람 다 뉴라이트입니까? 그리고 또 거꾸로 잘 보세요. 북한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적통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은 북한은 뉴라이트입니까? 지금 이게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요.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계속 친일몰이를 해요. 네. 친일몰이를. 자, 친일하고요. 일본하고 북한을 놓고 보면요. 일본은 지금 우리 적대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우리와 지금 군사적 우방 국가이고 경제적 우방 국가예요. 네. 지금 상호 협조를 하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미사일을 아직도 쏴대고 있는 적국이에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국가입니다. 적국입니다. 그렇죠. 적국. 예. 근데 지금 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인 게 잘못됐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약간 좀 정신이 좀 통일 이상한 대한민국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더라도.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런 막말들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막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북한이었으면 이런 소리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꺼냈다가 어디 가지? 어디 탄광 가는 거 아닙니까? 안 이거? 죽으면 다행인 그러니까, 거예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도요. 대한민국 국가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아무리 진짜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이렇게까지 보장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런 망언들 쏟아내면 됩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신격화시킨 작업이라고요?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런 역사관들을 못 들어주겠는 역사관들을 들으면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그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다 지금 이게. 이 대한민국을 계속 후퇴시키는 이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8.15 강복절 이거를 두 패로 나뉘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데 8.15 강복절이 지나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종북 세력으로 분류를 아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들을 분별하는 판별하는 이 기준 만들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전쟁 말 그대로 6.25 한국 전쟁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역사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는 과정에 좌파들의 어떤 그 좌파와 또 좌파 언론의 합작 공격으로서 정말 그와 같은 부분이 실패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김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지금 당대표도 좀 두고 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사전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당이 여론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여론이 안 좋으면 할 말을 안 하고 기다려봐요. 대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하는 말이 프레임이 돼서 국민들이 이걸 사실로 믿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예. 그냥 바로 싸워야 돼요. 말 같지 않은 소리에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이쪽 이야기도 듣고 이쪽 이야기도 듣는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요. 새끼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동물을 어미로 인식하잖아요. 이 인식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처음 들은 말을 사실로 각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저런 발언을 했었을 때 같이 바로 맞받아 쳐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눈치 보다 보니까 민주당의 역사 프레임들이 계속 휘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지금 7대 강국, 경제 7대 강국 대한민국이 없어요. 이런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간첩 수두로 깔렸습니다. 간첩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요즘 시대의 간첩이야라는 생각 사람들 많은데 이거 간첩이 영어로 하면 스파이예요. 네. 스파이들 온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런 종북 세력들이 지금 역사부터 문화, 예술 온 분야에 다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8.15 강복절 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념 죄송해요. 아니 일어나가지고 한번 네. 열점 더 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뉴라이트란 것이 뭡니까? 우파의 개혁 우파란 거 아닙니까? 신보수를 만들려고 한 그렇죠. 거죠. 발전적인 보수를 만들려고 한 그러면서 건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사서 집권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서 여론을 끌고 와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때 이게 안타깝게도 그 광우병 괴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가 중단됐던 그런 속에서 말 그대로 보통의 라이트를 넘어서 새롭게 개혁되고 발전하는 보수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와 같은 지금 좌파들의 어떤 그런 그 이념 공세에 우리가 꺾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너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프레임에 라이트가 우측 라이트예요. 그렇죠. 예. 그럼 새로운 우파인 거예요. 새로운 우파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요. 우파 진영에도 우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역사관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좌파에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전체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전체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뉴라이트라고 하면 이게 그냥 무조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거에서 계속 싸움에서 지니까 우파가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혁하자고 해놓고는
보수는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하는 걸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요, 제가 이 이야기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는 이야기인데요. 충분히 하세요 오늘. 네. 뭐 진짜. 대한민국의 좌파는요, 프랑스에서 시작됐던 좌익 개념이 아니에요. 예. 진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좌파는요, 그냥 종북 좌파예요. 원래 시작 자체가 그래요. 여기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를 이끌어오고 혁신을 이끌어왔던 거 지금의 다 보수예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지금 개혁적인 대통령이 역대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농지개혁부터 시작해서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고 자유투표를 만들고 이렇게 개혁적인 인물은 대한민국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산업혁명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렇죠.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만든 거죠. 대한민국의 개혁과 혁신은 모두 다 우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 자기네들 이름이 진보라고 해서 이걸 마치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게요. 대한민국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왔던 진짜 진보 세력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안전하게 지켜왔던 보수 세력이기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좌파 세력들은 그냥 종북 세력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여전히 그래요. 이 사람들 지금 하는 말 보세요. 여전히 종북 세력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예. 실제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뭐 자유우파의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같은 개념 내지 그 산업화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만들어냈던 각종 사회보험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 중반에 했던 의료보험.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이 의료 개혁을 할 때에 항상 얘기했던 것이 대한민국 의료보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공산주의다라고 할 만큼 이것 자체가 전 국민의 평등한 어떤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제도여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사회주의적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가 개혁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뭐 폄훼하고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폄훼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진보 중에 진보였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조금만 아파도 병원 못 가요. 예. 우리나라처럼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갈 수 있는 나라 없어요. 외국에서 오죽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의료 관광을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지금 이건 역시도요 진보 사회주의 정책인데 이조차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에요. 다. 그렇죠. 의료보험부터 모든 각종 사회보험들이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대한민국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요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왔던 주체예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파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짓들만 해왔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여전히 포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름,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 하에 마치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포장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제대로 좀 싸워라. 여기 보수 정치인들이 이거를 못 싸우면 여기에서 지기 때문에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우파는 뭔가 촌스럽게 생각하고 예, 그 일은 안 하는 것 같고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중도가 봤을 때요. 좌파들이 혁신적인 것 같고 진보적인 것 같고 공평한 것 같고 평등한 것 같고 이러니까 지금 이쪽에 표가 계속 쏠리는 겁니다. 싸워야 될 부분 싸우시고 주장해야 될 부분 주장을 하세요. 그거 못하면서 눈치 보시면요. 여기 우파의 정치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될 말조차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파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79주기 광복절 기념 행사입니다. 아마 잠시 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광복절 기념 축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윤석열 통일 방안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통일 관련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혁신적인 방안을 냈고 노태우 대통령도 한민족 통일 방안을 비롯해서 우파에서 통일 어젠다도 가지고 왔었더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출발한 의료보험 제도, 노태우 대통령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로 확대했던 정말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에
산업화뿐만 아니고 복지까지도 끌고 왔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부자들, 찐 부자들의 비자금 같은 것도 잡는 것도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 명제예요. 맞아요. 예.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왔던 건 죄다 우파입니다. 우파 예. 진영이에요. 좌파가 했던 거는요. 대한민국이 가는 길에 발목 잡기 빼고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뭐 정치적으로 민주화에 앞장섰다 그러는데 거기 지금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민주화를 이용했을 뿐이죠. 민주화 운동을 혼자서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같이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과실만 따먹었을 뿐이에요. 예. 지금 민주화 파리 해가지고 과실 따먹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집단 아닙니까? 저거 사실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실 저는 뭐 좌파 우파를 나눈 것조차도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 IMF를 극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와가지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친일파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뭐라고 했죠? 천황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고등학교 때 은사를 김다이조 하여튼 제 일본 말을 몰라서 그렇지 일본어로 제가 그 중학교 때 김대중이었던 선생님 제자입니다라는 얘기를 이 본인 은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이게요. 민주당에도요 사실 괜찮은 대통령이 몇 명 있었어요. 예.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 싫어할지 모르지만 예. 팩트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민노총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해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총 탄압을 시작합니다. 음흠. 그래서 이런 말이 돌았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 양반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우회전한다. 맞아요. 이런 예, 말이 예, 돌았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요. 구글에서는 아직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네. 노무현 민노총 탄압하면 그때는 물대포가 아니라 곤봉으로 쳤어요. 네, 곤봉으로 쳤습니다. 이거 사진 자료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바로 레임도 갔죠. 네, 좌파 진영에서 레임도 건 거예요. 지금은 맞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목숨팔이 해가지고 지금 다 노무현의 세력인 것처럼 노무현을 다 추모하는 세력인 척하지만 그때 노무현을 사직길로 몰았던 거 사실 민주당 내부예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이제 다시 할 때가 됐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이분이 영향을 미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높이 평가할 때가 됐다라는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적통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잇는 사람들인데 지금 민주당 이거 아니에요. 화합의 정신도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네, 지금 남은 민주당은요 오로지 권력 찬탈을 하기 위한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옛날의 민주당이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 천황, 자기들이 천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천황이라고 불러주는 거다. 그게 국제적 예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정말 민주당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김대중 정신이 친일 정신입니까? 나는 정말 이런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 정말 지들의 뿌리를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한일 간의 물꼬를 뜨면서 일본 문화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때는 일본 문화가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자양분으로 빨아들여가지고 한류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세요. 지금 일제 시대를 지금 얘기할 때입니까? 네. 일제 시대 이야기할 거면요. 그럼 그 전에 병자호란도 끄집어내야죠. 그렇죠. 임진왜란도 끝내려고 뭐 다 중국하고 다 끄집어내야지. 그리고 1919년 끄집어낼 거면요. 이날을 건국일로 끄집어낼 거면 우리나라 건국일을 그냥 당군 신화대로 당군 신화로 해야지. 당군 진짜. 신화로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분기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노예에서 해방된 것, 네. 예, 그리고 자유 투표를 하게 된 것,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지점 19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거 건국일, 대한민국 건국일조차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국민의힘에서요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하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눈치 보시기 시작하면요 또 이 프레임에 져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대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 날을 건국일이라고 여전히 부르지 못합니다. 예. 영원히 부르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영원히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바로 잡히기 전에, 역사 인식이 잡히기 전에 지금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싸우세요. 우리 국민의힘 더 떨어질 지지율이나 있어요? 싸우세요. 눈치 보지 말고. 그럼요. 네. 국민들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건국절을 얘기했다라는 글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국민의힘 대변인단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이런 식의 프레임 전쟁에 쥐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보면서 저한테 문자 오는 그런 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짜증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당신들의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왔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지금 독립기념관장이라든가 한국학문화연구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역사 인식이 민주당에서 지금 그동안 보내왔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보내왔던가 큰 차이가 없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떤 개혁하는 보수로 나아가고 한일 간의 어떤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초석이다. 이런 식의 어떤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우리는 그냥 뉴라이트 아닌데.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주먹 들면 쫄아서 맨날 이러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게 좀 눈 좀 부릅뜨고 보세요. 주먹 얼로 날라오는지. 아, 그래야지 진짜. 피하고 카운터도 날리고 할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좀 더 공세적으로 해서 날카로운, 아까 얘기했듯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이게 피하고 이게 스트레이트를 날려줘야 되는 것이지, 계속 맞고만 있으면서 두고만 보자고 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뉴 레프트 운동이에요. 네. 좀 진보가 바뀌어야 돼요. 네. 반성해야 되고.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거 없는데요. 저렇게 나쁜 놈들이 오래오래 영원히 잘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말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 언젠가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 언젠가를 빨리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젠가를 빨리 당기고 싶다면 정말로 보수 진영의 정치인분들 싸우십시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걸로,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말고 싸워야 될 걸로 싸우십시오. 이건 싸워야 될 겁니다. 싸우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야, 우리 한번 싸우자는 취지에서 우리 김 대변인하고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아싸! 한번 싸워보십시오. 네, 오케이.